안녕하세요. 유기화학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총매 김준입니다.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이란 과목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생소한 화학의 세부 전공에 속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뇌 폴더 생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날마다 새롭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말로 멘붕이 가장 잘 오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길 찾아갈 때 누구 데리고 가죠? 내비와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의 터미네이터가 되도록, 끝내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기화학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기화학의 어떤 저변에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따라가시면 유기화학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rganic chemistry라는 이 용어도 organic, 유기화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그렇게 배우면 chemistry, 이게 무슨 합한가지 압니까? 여기 케미를 다르게 말하면 재미잖아요. 재미있는 스토리, 재미 플러스 스토리.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기화학 강의할 때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우리 가볼까요? 자, 첫 시간, 그러니까 1장은 거의 다 PPT로 합니다. 다음 장에는 필요한 부분을 PPT로 하고 필기를 위주로, 유기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1장에는 그림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PT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기화학의 이해, 이 과목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대상은요, 유기 입문자, 그러니까 유기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웠지만 유기되었거나, 그 다음에 휘발되신 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할 때 이제 반드시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으신 분, 즉 화학을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화학 안 하시고 유기하시면 아니 돼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부전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학을 어느 정도 하시고 이걸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보면 원리에 입각한 전체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도록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이용한 효율적인 학습법. 제 표지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유기화학을 온몸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나 나중에는 교재 없이도 유기화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특허로 개발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가 굉장히 입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체에 대한 다양한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가 입체 관련 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3D로 여러 가지를 반응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용기별 합성과 반응의 스토리텔링, 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반응을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기 수준의 한 5-60%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웠다고 유기학 전체를 다 배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입문과정 이해하도록 유기학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입문과정을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가면 좋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의 핵심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페이지 진도대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여러분들 제하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이죠?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통해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고 그 성질, 힘과 에너지를 보는 능력을 키워 반응의 예측 및 결과를 추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복잡하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세 단어로 하면 구조와 힘과 에너지를 보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소린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기구조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CH3CH2OH 또는 C2H5OH. 이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물하고 이 친구하고 용액, 퍼센테이지가 다양한 용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술의 성분이죠. 그래서 이 에탄올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작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입체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입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실제 자연의 구조하고는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실제 자연의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이쁜 강아지처럼 생긴 이 오비탈 모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CH하고
그러니까 H인데 C에 H에 붙어 있느냐, O에 H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 루이스 구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성질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CH2, non-CH2. 뭐 대부분 다 화학을 배웠으면 이게 이중결합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루이스 구조로 펼치면 이렇게 알파벳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체 구조로 나타나면 평면에 6개의 원자가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실제 자연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 저 세 번째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파이 결합이 위아래로 이렇게 평면의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루이스 구조를 인식할 때 실제 구조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이 전자가 풍부해서 다른 어떤 핵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 성질을 우리가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학을 이제 보면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장이 바로 구조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1장이 구조, 2장이 힘, 3장이 에너지. 그게 유기화학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반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루이스 구조 입장에서 보면 알파벳인 원자를 배워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원자가 이런 선 통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이 형성되면 하나의 유기 구조가 됩니다. 이 유기 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면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알파벳과 선과 점으로 표현된 이 루이스 구조 혹은 축약된 저런 구조 속에서 실제 구조를 인식하게 되고 이제 유기학을 출발하는 그런 내공이 이제 쌓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명심하시고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우리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있는데 그 10페이지 보면 그 테이블에 잘 아시다시피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은 양하전을 가진 양성자와 질량을 가지는 하전이 없는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원자의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 모형들이 있는데요. 일반 화학 시간에는 다양하게 많이 배웁니다. 근데 유기화학에서는 유기적 흐름에 필요한 두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가 바로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나온 이제 보의 이제 그 모형인데요. 이게 보시면 핵이 중앙에 있고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화되어서 특정한 궤도를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보원자 모형인데 근데 실제 이게 수소 원자에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데 다전자 원자, 그 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전자 원자에는 잘 들어맞지 않고 그다음에 전자가 여전히 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의문들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사용하는 오비탈 이론을 향하여서 과학자들에게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입자일 뿐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드브로이 박사님이 물질파 이론을 내었습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미시세계에서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 거실 세계에서는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전자 같은 세계에서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중성의 원리. 그래서 이제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확한 궤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핵과 이제 전자가 인력에 의해서 있는 요 공간에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으면 명확한 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파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파동을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운동한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젠베르그 선생님이 불확정성 원리라는 걸 이렇게 내었고 실제로 이것이 잘 들어맞아요. 자, 그러면 전자 어디 있니?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와 운동량을 결정할 수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고요. 자, 그러면 그 확률에 의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크게 기여하신 분이 바로 슈레딩거 박사님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을 표현하는 뭐가 있죠? 방정식이 있죠. y는 ax 플러스 b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면 그 파동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겠죠. 그래서 슈레딩거 박사님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만들고요. 그것의 해인 파동 함수를 통해서 핵 주위의 공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또 발견되는 확률 밀도 분포를 얻게 되었어요. 뭐 슈레딩거 박사님이 이렇게 파동 함수를 만들고 해석은 사실 보른이라는 분이 했는데 어쨌든 뭐 복잡한 스토리는 생략하고 어쨌든 이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뭘 얻게 됐냐면 핵 주위 공간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분포, 즉 오비탈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말하는 오비탈 모형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원자 오비탈 모형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림으로 이제 3차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불확정성을 위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볼까요? 네, 보이나요? 다시 이렇게 껍질처럼 양파 껍질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령 같은 게 세상에 있는 이런 형태, 우리가 아는 뭐 sp 오비탈들인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오비트 정확하게 궤도를 표현하는 건 잘못했으니까 오비트 탈이 났다고 했죠. 오비탈. 어떻게 콩글리시 잘 들어맞는다, 그렇죠? 그래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들이 명확하지 않고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밀도 분포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철학적 질문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인식해 보세요. 뭘까요? 태양이 왜 존재하죠? 이거는 마찬가지. 태양이 왜 존재하죠? 태양계가 핵과 태양과 태양이 핵이 아니고 태양과 행성 사이의 인력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면 원자가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핵과 전자 사이, 중심에 있는 핵과 전자 사이 인력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은 바인딩 에너지라 그래서 그 중성자와 양성자 안에 그 핵력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전자는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존재한다는 거죠? 전자 사이에 뭐가 강하게 전자 반발이 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과 전자 반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원자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기화학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리예요. 이 중심 원리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유기화학의 핵심은 뭐랬죠? 구조와 힘과 에너지. 보면 이 오비탈 구조를 통해서 힘이라는 게 어떤 힘? 핵과 전자 사이력과 전자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자연은 에너지가 안정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가급적이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전자 반발은 불안정해지는 게 반발하면 불안정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약해지고 그래서 가장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하고 전자 반발이 적은 상태 가장 적당한 상태가 바로 원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핵과 전자 사이력과 전자 반발력, 오비탈 이런 것들은 구조와 힘과 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과 전자 사이력과 전자 반발력은 마치 여러분들 진주구슬 있죠? 진주구슬을 가지고 만든 목걸이 있죠? 그 목걸이의 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학이라는 그 진주를 하나하나 꿰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이죠. 그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그 원리, 그게 바로 뭐냐면 핵과 전자 사이력과 전자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유기 접근하는 학생들이 이 오비탈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하나의 장벽이니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들 인식하도록 돕겠습니다. 자, 오비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핵 주위 공간에서 전자의 확률 밀도 분포, 또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분포. 그게 바로 뭐예요? 원자의 구조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제 안에 중심 핵이 있고 오비탈들이
이제 확률 밀도 분포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 확률 밀도 분포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자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확정성을 위해서 진짜 몰라요. 근데 핵 주변의 전자는 아래와 같은 확률 밀도 분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지는 못하지만 그냥 전자를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4번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한 10번 찍으면 이렇게 되고, 한 3, 40번 찍으면 이렇게 되고, 수천 번, 수만 번 찍으면 핵 주위의 전자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찍으면 이렇게 구형의 어떤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전자들이 뭐예요? 여기에 대부분 다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핵 주위 공간에서. 맞죠? 그게 확률 밀도 분포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또 한 10번 정도 찍고, 20번 정도 찍고, 40번 정도 찍고, 그 다음에, 또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찍으면 이와 같은 확률 밀도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핵 주변의 전자들이 역시 이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사실 원자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전자가 거기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방이란 걸로 이해하는 것도 더 편합니다. 거기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비탈이 하나의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오비탈을 표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비탈이란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양자화된 거의 최초의 그 원자 구조에 해당하는 건데, 하나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자화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정의는 양자화된 오비탈의 상태, 크기나 모양이나 방향이나 에너지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차원적 공간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구의 모퉁이에 내가 존재하는, 어느 모퉁이에 내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물으면 어떻게? 지구 반지름, 경도, 위도 3가지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핵도 아니고 외핵도 아니고 멘틀도 아니고 지각의 제일 끝에,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내가 서울에 있다. 그렇게 하면 어디? 6,400km의 반지름 지각이죠. 그 다음에 북위 동경하는 그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어떤 팩트들이 있죠. 요 3가지를 표현하면 대충 서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이 일종의 양자수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수가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 방향성을 이제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주양자수예요.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숫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n은 1, 2, 3, 4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이게 1이면 첫 번째 껍질에 해당하고 2면 두 번째 껍질, 그 껍질이 2개라는 거 안에 또 첫 번째 껍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양파 껍질처럼, 즉 보호의 그 궤도가 아니라 이제 좀 두터운, 왜냐하면 확률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을 표현할 수 없어요. 점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터운 양파 껍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양자수라는 거는 오비탈의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해요. 자, 그래서 L이라는 그 양자화된 양자수를, 부양자수를 표현하는데 각 n에 대해서 L은 0, 1, 2, n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면 뭐예요? n이 1이라면 그 껍질 하나 있다면 L이 제로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1이니까 제로밖에 없죠. 그러면 s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두 번째 급 2라면요 뭐예요? 제로도 있고, 왜냐면 n-1까지 했으니까 제로하고 1하고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로는 뭐야? s 오비탈, 2s 오비탈이고, 그 다음에 1은 뭐야? p라는 오비탈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s하고 2p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 오비탈은 동그란 모양, p 오비탈은 이렇게 아령형 모양, 그다음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는데 좀 복잡한 모양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기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양자수하고 스핀 양자수인데요. 자기 양자수는 핵 주위에서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부양자수가 L일 때 2L 플러스 1개의 상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부양자수가 제로인 거 있죠. S인 거. 그건 뭐예요? 한 개밖에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9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P 오비탈은 뭐야? L이 1일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L은 뭐야?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하는 3가지의 그 자기 양자수, 공간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가지 양자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라는 거는 그 전자의 스핀 방향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스핀 가운동량 크기가.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 것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화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원자에 전자 배치할 때는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오비탈의 각각의 크기와 모양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게 아까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뭐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 기억이 잘 남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이 영상 세대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1s 오비탈이 핵이 안에 있다고 이제 여러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있고요. 그 다음에 핵에 제일 가까이 1s 오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뭐가 있어요? 이 2s 오비탈이란 것과 또 p 오비탈이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EPX, 그 다음에 좀 느리다, 그쵸? EPY, 그 다음에 EPZ 오비탈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껍질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껍질에 3s 오비탈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3s 오비탈이 있고요. 자, 그 외에 계속 많이 있겠죠. 원자의 전자가 여러 가지 있는 거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평면으로 아까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오비탈을 제가 쉬운 말로 뭐라고 했죠? 전자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들은 그 오비탈의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그걸 배치시킬 때 어떤 원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비탈 전자 배치 원리가 있어요. 역시 화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싸움 원리, 아웃바 원리란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와 힘과 에너지에서 자연은 에너지가 뭐야? 가장 안정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전자가 핵 주위에 채워질 때 가장 뭐야? 낮은 에너지의 오비탈부터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표현하면 이렇게 핵이 있고요. 이게 1s 오비탈, 2s 오비탈, EPX, EPY, EPZ 오비탈, 3s 오비탈 이렇게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어학에서 배웠겠지만 특이한 거는 뭐야? 껍질이 네 번째 껍질인 4s 오비탈이 에너지가 거리상으로는 4s가 더 멀겠죠. 그렇지만 4s가 오히려 3D보다 세 번째 껍질이 3D보다 더 에너지가 안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구조가 뭐야? 유기학에서 구조와 힘과 에너지라고 있죠. 그래서 구조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구형이면 뭐야?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더 효율적이겠죠. D 오비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R형이 두 개 겹친 거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S 오비탈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해요. 두 번째 껍질에서 보면 여기서 두 번째 껍질도 똑같은 두 번째 껍질에 있지만 모양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 중에서 뭐야? S 오비탈이 더 구형이고 더 핵과 효율적인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더 안정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자가 배치되는 오비탈들을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배치시켜 보는데 거기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거예요. exclusive principle. 그래서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베타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오비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수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왜 안 될까요? 전자 반발이 너무 심해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전자 반발. 자, 그쵸? 그래서 채워질 때 스핀 양자수가 반대 값을 가지고 채워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플로러 원자 번호 9번을 채울 때 한 오비탈의 전자가 뭐야? 2개가 채워지는데 첫 번째 1번 채워지고 두 번째 채워질 때 어떻게 해요? S 오비탈 1s가 가장 안정하잖아요. 근데 거기 채워질 때도 어떻게 된다고? 스핀이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전자 반발이 더 적으니까.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되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전자 반발이 적어서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원리가 훈트 규칙이에요. 훈트 규칙은 뭐냐면 축퇴된, 동일한, degenerated,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수가 최대인 전자 배치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오비탈 배치를 보면 1, 2, 3, 4는 뭐야?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그 다음에 알파 원리에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2S 오비탈을 채워지고 이제 2P 오비탈에 채워질 때 문제가 생겨요. 뭐가냐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5번이 전자가 배치되고 난 뒤에 여섯 번째 질소가 이제 7번이니까 그죠? 여섯 번째 배치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여섯 번째 전자가 한 오비탈에
파울리 베타 블루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두 오비탈에 각각 배치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또 넘어갈 것인가 이건데 이거는 뭐야? 채워질 때 홀 전자수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이런 걸 선호한다는 거죠. 역시 뭐 때문일까요? 네, 6번이 뭐야? 5번, 6번 같이 채워지면 뭐야? 당연하게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 반발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뭐야?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이런 p 오비탈이라면 하나씩 채워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는 거죠. 전자 반발이 더 적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핵과 전자 사이력, 전자 반발력. 그걸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쪼르륵 저를 따라오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치를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 이제 도표가 있는데 오비탈을 제가 그냥 이제 박스로 표시해 놓았어요. 아까 보듯이. 자, 첫 번째 핵이 있고요. 그래서 1s 오비탈에 몇 개가 배치되죠? 2개가 배치되죠. 그죠? 이 상태는 뭐야? 수소 헬륨에 배치죠. 그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뭐야? 역시 2개가 배치되죠. 리튬 베릴륨. 자, 그죠? 그 다음에 EP 오비탈이 EPX에 하나 배치되고 EPY에 하나 배치되고 EPG에 하나 배치되고 됐나요? 이렇게 배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또 하나씩 배치된다는 거예요. 카메라에 이렇게 스핀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3s 오비탈에 하나 배치되고 자, 뭐 계속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겠죠. 여러분들 퀴즈 이 지금 해놓은 게 원자, 중성 원자 몇 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화학을 했으면 화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구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수학하기 위해서 구구단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화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구단이 뭐냐면 원자분도 최소한 20가지, 20번까지는 몇 쪽이고 몇 번이고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화학을 하면 황당해요. 전혀 재밌는 스토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전자가 뭐예요? 10개, 11개 있는 거죠. 그러면 중성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11개 있는 거는 원자 번호나 마찬가지고 핵의 양성자 숫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트륨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족하면 이제 뭐 일족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치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치를 시켰는데 사실 화학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전자가 모든 전자가 아니라 원자가 전자 또는 체외곽 전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예요. ES, EP 있는데 SP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 껍질이 만약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이 바깥 껍질이라면 그 두 개 합한 개수예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이들이 참여하고 내부 전자라고 하는 1s 이주기 원소들은 1s 오비탈에 두 개 들어있는 건 화학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고 주기가 다른 원자들을 뭐라 하냐면 같은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1족부터 18족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야? 1A, A족, B족 해가지고 전형 원소, 그죠? 주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1A, 2A, 3A, 4A, 5A, 6A, 7A, 8A 하고 그 다음에 B족으로 해가 전이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화학에서는 뭐 요즘에는 그 시험 같은 데 보면 맨 위쪽에 1부터 18쪽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8쪽 보통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것이 뭐예요? 체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에 속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복잡한 오비탈, 사실 오비탈이 뭐예요? 3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매일 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화학이, 그 그리다가 재미없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이스 심볼이라는 거예요. 이 루이스 심볼은 뭐냐면 원자를 알파벳으로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서 내분 전자 개수 표시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종의 오비탈이잖아요. 이 오비탈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제 복잡한 걸 이제 전자의 개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맞아요. 오비탈로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지만 수소는 뭐야? 전자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 개념으로 표현하면 체외곽 전자들이 보입니까? 수소는 뭐 제일 안에 껍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원자번호 6번 탄소죠. 그 다음에 4개 체외곽 전자가 있죠. 그러면 이거 뭐야? 중성 탄소에 속하고 그 다음에 7번 질소 체외곽이 5개 중성 질소, 중성 산소, 중성 플로르에 속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벳과 점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루이스 심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 하나 있고 탄소 4개 있고 질소 5개, 산소 6개, 플로르 7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복잡한 오비탈을 이제 뭐야? 이렇게 축약해서 좀 과학화 시키는 거죠. 과학의 뭐, 그 극치는 뭐야? 라인 하나로, 뭐, 선 하나로, 뭡니까? 그래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과학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는 뭐 자연 이런 거 배울 때, 지금 자연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배울 때, 그냥 뭐예요? 뭐 실험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 잎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뭐, 다 그냥 그림 같은 걸로 표현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 세계로 나갈수록 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어때요? 실제로 인식하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거치라는 거예요. 내공이 쌓였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서 이제 알파벳과 점으로 표현된 누이스 심볼로 넘어왔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화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연에서 이 원자들이 중성 상태로 아주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있나요? 100여 가지의 그 원자들은 거의 안정하게 존재하는 건 헬륨, 네온, 아르곤 말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결합을 해가지고 물질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들이 뭐야? 불안정해서 변한다는 거죠. 중성 원자들이. 그렇죠? 그 변할 때의 그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의 주기성이란 거예요. 그 변한다는 건 사실 핵이 변하는 게, 핵이 변하면 핵폭탄이에요. 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전자? 원자과 전자의 변화가. 그래서 이 주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뭐야? 바로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중심을 이끌어 나가는 원리 뭐야? 그 다음에 전자 반발력이에요. 근데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좀 더 두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핵의 양성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달라지고요. 핵의 양성자 숫자가 크면 일반적으로 전자를 잘 잡아당기겠죠.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 거리,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더 전자를 또 잘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더 안정해지겠죠. 그 논리고. 그 다음에 전자 반발은 최소화하려는 경향.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는 원자의 세 가지 주기성이 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런 경향을 나타내요. 당근, 뭐, 껍질이 증가하면, 어떻게? LINAK, 헬륨, 이 뭡니까?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껍질이 증가하면 당연하게 뭐야?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뭐야?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기가 증가할수록, 뭐야? 그죠? 크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같은 껍질에서,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작아져요. 원자 반지름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껍질 비슷한 곳에 뭐야? 안에 핵의 뭐야? 세기가 커지면, 양성자의 세기가 커지면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한 주기에서는 뭐야? 18촉 배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점 더 안정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야? 인력이 강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갈수록 안정하다는 그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 반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온의 전자가 체외각이 8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온의 체외각이 9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오히려 뭐야? 껍질 하나 더 만들어서 나트륨이 돼요. 왜일까요? 네, 핵 하나 증가시키더라도 네온에서 핵 하나 증가시키더라도 뭐야? 두 번째 껍질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지고 나면 전자 반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기가 생성되는 원리가 전자 반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예요. 자, 이거는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하면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가 뭐야? 글자예요. 그죠? 이온화 시키는데 에너지.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 원자에서 또는 이온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시켜서 이온화 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왜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몰당으로 보통 취급합니다. 하나에서 아니라 1몰에서 그래 에너지 단위로 이제 뭐 킬로줄 per 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느냐면 왜 그럴까요? 원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최대가 되고 전자 반발이 최소가 되는 가장 적당한 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나마 중성 원자가 존재하는데 그
전자를 어떻게 돼요? 떼어내려면 뭐예요? 반드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다시 말하면 뭐야? 아까 말씀드린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자기 핵하고 자기 전자 사이에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원자핵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나중에 전기염성도 하면서 또 우리가 써먹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향성을 보면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하고 경향성이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완전히 정반비례하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서로 뭐야? 그러니까 원자핵이 자기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뭐야?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뭐야? 굉장히 강하게 핵이 전자를 당기겠죠. 그래서 껍질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이온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갈수록 내려가죠. 반대로 이제 또 뭐냐면 같은 주기에서 보시면 핵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원자 핵이 자기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반지름도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거리도 더 가까워져 있고 그러면 떼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향성이 주기가 감소할수록,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요. 됐나요? 그래서 가장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것이 같은 주기에서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핵과 전자세 인력이 제일 최대이니까. 그는 인력이 강하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가장 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딱 보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는 자연에서 결합하지 않고 중성 원자 상태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는 글자 그대로 전자하고 친한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온화 에너지는 자기 전자하고 친한 정도라고 했죠. 잡아당기는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요 전자 친화도는 뭘까요? 중성 원자 상태에서 혹은 또 이온 상태에서 남의 전자, 즉 외부 전자하고 친한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외부 전자를 외부 전자가 원자에 첨가될 때 수반되는 몰당 에너지를 바로 뭐냐면 전자 친화도라고 해요. 외부 전자를 이제 넣을 때 이게 원자 핵이 결국은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이 외부 전자를 당기는 인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 핵은 자기 전자, 외부 전자 구분할 줄 모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하전이 어쨌든 예를 들어서 태양계로 생각하시면 태양에 소행성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의 인력이 수검지와 목도 천해 명은 이제 빠져나갔죠. 그것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로도 인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행성이 이렇게 확 빨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태양계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듯이 태양의 인력에서 마찬가지로 원자 핵이 강한 플러스를 가지고 잡아당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외부 전자들도 안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모두가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그 1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너무 과도해서 불안정하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모든 원자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 걸로 표현되어 있는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점들은 들어가서 좋아하는 것, 즉 흡열 반응이 아니라 발열 반응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흡열이 아니라 발열도 있고 흡열도 있어요. 전자 친화도는. 알겠죠? 그래서 흡열인 경우에는 들어가서 전자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억지로 넣어줘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은 전자 하나 받아서 중성 원자가 음이온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 요인뿐 아니라 전자 반발 요인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외들을 많이 양산하게 된다고.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경향성이 있죠. 그게 뭐예요? 같은 주기에서 어느 쪽으로 18촉 배치를 한, 왜냐하면 전자가 지금 플로로, 염소, 브론 같은 게 지금 17촉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7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 더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안정하다는 이 의미니까 원자가 18촉 배치를 할 때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테이블을 통해서. 17촉 배치를 할 때 안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플로어가 하나 받아서 음이온이 되었을 때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전자 유입에 의한 전자 반발 영향이
강해서 예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전족이 가장 큰 전자친화도를 나타내고 그러면 즉 18쪽 전자 배치가 안정해진다는 걸 또 역시 이온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주기성의 결과를 우리가 추론해 보면요. 자, 원자 반지름은 한 주기에서 18쪽 전자 배치를 한 원자가 가장 안정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한 주기에서 18쪽 배치를 한 원자가 가장 전자를 잃기 힘들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하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 한 주기에서 원자가 외부 전자와 결합할 때 18쪽 배치를 한 경우가 가장 안정하다. 역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자가 중성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의 경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론을 하게 되면 원자가 변하여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형성할 때 18쪽 배치, 즉 원자가 전자가 8개, 물론 뭐 헬륨은 2개지만 그거 이제 이런 포함되었다 생각하시고 를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죠. 맞죠? 외우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쫙 연결되는 거 맞나요? 오르게닉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드디어 원자가 결합을 형성할 때 그 나타나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옥텟 룰, 8전자 규칙이란 거예요.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1장 할 때는 사실 뭐 거의 프레젠테이션 따라오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원자가 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가 전자가 최대 8개 18쪽 배치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뭐 모두가 들어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해요. 예외들이 많긴 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8개가 되는 방향으로 전자를 바꿔내므로써 안정한 이온이나 분자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유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 중에서 H를 제외하고는 H는 뭐예요? 8전 옥텟이 아니고 더블렛 룰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뭐 어떤 뭐 외울 거 이런 거 뭐 원리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CNOX는 여러분 앞으로 유기화학 할 때 X가 뭐지? X맨인가? X 원자인가? 그게 아니고 할로젠 원자를 이야기해요. FClDl이를 알겠죠? 그래서 CNOXNAK 유기화학이 나오는 뭐 99% 이상이 다 뭐예요? 이걸로 H와 포함해서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규칙성이 강하다고 유기화학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구조가 복잡해서 그렇지. 그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할로젠 같은 거 선생님 이거 HClO3, HClO4 이런 것들은요 옥텟률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무기물질에 그 해당하는 거고 유기분자에서는 다 할로젠의 결합 하나밖에 안 해요. 알겠죠? 특별하게 뭐 아주 이제 불안정한 중간체 말고 보통 분자는 하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잘 들어맞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하고 남는 전자수를 필요한 전자수는 마이너스, 남는 전자수는 플러스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뭐야? 헬륨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모자라요.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은 그대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고 뭐 4개 모자라고 3개 모자라고 2개 모자라고 1개 모자라고 1개 모자라고 요거는 7개 모자라고가 아니라 네온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것들은 1개가 남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7개를 받는 것보다 1개 주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낫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야? 뭐가 옥텟룰에 의해서 결합 형성할 때 조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요거 4개 모자라니까 수소 뭐야? 4개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소 그 1개 모자라고 그러니까 4개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공유결합에서 우리가 하고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온 결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옥텟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온 결합 정의 뭐야? 원자가 이온을 형성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합니다. 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쉽죠? 이온을 형성하여서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림으로 보면 동영상으로 보면 짠 보이나요? 중성원자 없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중성원자 상태에서 이온이 되면서 짱 붙어버려요. 사실 이렇게 한 쌍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았으니까 이제 정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NA하고 CL이 서로 이제 외롭게 방황하다가 그다음
서로 가까이 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까이 오게 되면 NA는 뭐야? 전자 하나가 과도한 상태고 CL은 전자 하나가 모자란 상태니까 와서 조아버려. 조아버리면 NA는 플러스가 되어서 양하전 성격이 강하게 되고요. CL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전자가 너무 풍부한 상태가 되어요. 그러면 음하전이 풍부한 상태. 그러면 양하전과 음하전 사이에 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렇게 해서 강하게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사 방향이 있죠. 모든 방향으로 인력이, 핵의 인력이 뭐예요?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가겠죠. 3차원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그 마이너스 영향력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격자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유형결합 물질은. 공유결합, CL2나 뭐 N2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 쌍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분자를.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의 격자의 그 원자 비율을 따져가지고 NA하고 CL 하나당 하나 이렇게 있으면 NaCl, CCl2 하면 CA 하나당 CL 2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그 고체 결정 구조에서 1번 화학 시간에 잘 배웁니다. 조한결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이제 유기화학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다 1번 화학에서 다 배운 것들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드린 거고, 1번 화학을.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에서 나오는 NA, OH, KOET. NaOH는 1번 화학 시간에도 나오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유기화학에 나오는데, 이온 결합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화학 문제 중에 이온 결합 물질인 것은 공유 결합 물질인 것은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죠. 근데 이제 유기화학에서 그걸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뭐냐면 NA나 K가 나오고 상대방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NA나 K가 플러스 하전을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들 O나 N이나 C가 붙어 나오면 얘들은 뭐야? 음하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 하나 NA나 K는 반응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들 아침에 뭐 먹고 와요? 밥 먹고 오고 국 먹고 오고 하죠. 그런데 소금치죠. 아니면 김치에 소금 있죠. NaCl-, Na 플러스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알칼리 양이온과 그 다음에 할로젠족 음이온들은 대부분 다 반응성이 굉장히 약해요. 안정한 편에 속해요. 특히 Na 플러스와 Cl-는 굉장히 안정한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A나 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해서 유기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참여할까요? 상대방들이 참여한다고요. OH-, O, CH3, CH2-, 그 다음에, NaNH2, 그 다음에 알카인 음이온.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저 OH 있죠? 아시는 OH. OH, 그쵸? 하고, 그 다음에, NHH,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정성을 비교해 보세요. 안정성. 이 안정성이란 말은 뭐야? 반응성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도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다. 반응성은 또 뭐야? 지금은 염기도라는 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염기도하고, 그렇죠? 염기도하고, 안정성하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이 어느 게 큰가, 염기도가 어느 게 작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기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선생님, 당근, OH-, 왜? 강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끝나요.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는 요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죠? 요 암모니아 있죠? 요거하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건 암모니아가 아니고, 암모니아에서 프로톤 하나 떨어져 나가면 암모니아의 짝 염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옥택률 만족하고 있죠. 그것도 전자쌍이니까. 내쌍은 똑같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했죠. 전자가 너무 반발이 심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게 반발이 더 심하냐 이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외우시지 말고 원리로 이해하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안에 핵이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8개가 들어있고 요거는 플러스 글자 7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플러스 7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어느 게 커요?
같은 주기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뭐 어느 게 산소가 더 크죠. 뭐 뒤에 2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기 음성도란 건데 어쨌든 핵 양성자 숫자가 더 크니까 음하전을 더 강하게 핵 쪽으로 잡아당기면 뭐야? 더 안정해지겠죠. 핵과 전자사 인력이 더 강하니까. 그 원리잖아요. 아까 했던 그 주기성의 원리하고 같죠. 그럼 뭐야? 안정성이 어느 게 더 크다고요?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안정성 비교하면 역시 뭐야? 요게 더 안정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음하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분자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제 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게 더 안정해요? 이게 더 안정하죠. 왜? 음하전보다는 어떻게? 물 상태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비교하면 뭐가 더 안정할까요? 요거는 물은 보통 물이고 암모니아는 먹어보면 돼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요. 암모니아는 너무 많이 먹으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작게 먹으면 약이 돼요. 진해제, 그 진해 그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코프 시럽이라고 거기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포인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같은 음하전이라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핵 양성자 숫자가 또 전기 음성도가 뭐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진다는 거야. 유기화학은 이런 걸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같은 이주기 중에서 요 위에 하나, 요 아래에 하나부터 적어봅시다. 볼까요? 요거보다 더 안정한 거 음하전을 가지고 있는 이주기에서는 뭐야? 플로르죠. 플로르는 뭐야? H가 없어요. 대신에 전자쌍이 8개가 있고 마이너스예요. 자, 요거는 뭐야? 플로라가 뭐야? 플러스, 이거는 보세요. 다행스럽게 알파벳이 거의 비슷해요. 9, 8, 안에 들어있는 원자 번호하고 비슷하다. 이거 7, 그쵸? 탄소, 볼까요? C, 6번, 비슷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정 안 외워지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H하고 이 마이너스예요. 자, 여기는 플러스 뭐가 들어있죠? 6개가 들어있고, 이거는 플러스 9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안정한 것이 요거겠죠. 그 다음에 제일 불안정한 게 요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안정성 비교, 요 비공유 전자상에, 이거 지금 우리 전자들의 안정성 비교하는데, 이거 안정성 비교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뒤에 혼성 오비탈을 배우고 나오니까 일단 제껴두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핵과 전자사 인력, 전자전자 반발력. 여기는 마이너스 하전이 풍부하게 있으면 이거는 뭐야? 전자전자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안정성의 경향과 비슷하다. 그렇죠? 염기도라는 거는 이거 결국 뭐예요? 반응성이 높으면 염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의 반대니까 얘가 염기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염기도라는 거는 뭘 받아들이는 척도죠? H 플러스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인력의 척도니까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얘가 가서 잘 받아 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염기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하는 이유는 화학을 하셨으면 염기도가 최소한 뭔지는 아시잖아요. 프로톤 액셉터. 사는 프로톤 도너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 배웠다 생각하시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에서부터 오비탈 배우고 오비탈에 전자 배치하고 원자 경향성, 즉 주기성을 배우고 그다음 원자가 변합니다. 그 변할 때 옥택률에 따라서 전자 배치를 한다는 거,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온 결합을 먼저 배우고 더 중요한 공유결합, 배위결합, 유기화학 많이 하는 그런 결합들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